전하면 먼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우리 작품의 고전의 유일한 비극이다.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자, 고전 소설은 주로 어떤 결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 긍정적인 즉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는데 운영전 같은 경우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난다라는 것이 독특한 측면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작품도 역시 몇 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요. 이 작품도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역시 읽기가 좀 골치 아플 뿐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유영수성궁. 자, 유영수성궁 방문 술 취해 잠. 이거 뭔 소리야? 유영이라는 인물이 수성궁으로 가서 방문해서 술이 취해서 잠이 들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수성궁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면 말이지. 바로 세종의 셋째 아들입니다. 안평대군 여기 뒤에 나오죠. 안 써놨네. 더 뒤에 있네 보다. 안평대군이 사궁 자신의 사사로운 궁을 만들어서 거기다 10명의 마음에 드는 궁녀들을 데려다 놓고 살거든요. 그것이 바로 수성궁입니다. 아름다운 경치예요. 그래서 유영이라는 인물은 좀 비리비리하고 잘 못 살고 그런 인물인데 청파신이라서 얼굴이 푸릇푸릇하다 그래서 청파사인이라고 선비라고 이름이 붙여지기도 한 인물인데 그 유영이라는 인물이 어쨌거나 수성궁에 가서 구경을 합니다. 구경을 하고 막 사람들 많이 있는데 술을 먹고 해벨라다가 잠이 든 거예요. 바위에 머리에 기대고 잠이 들었다가 그 술이 취해서 잠이 들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술에서 깨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또 많이 또 혹자들에 의해서 비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운영전이라는 작품을 몽유록이라고 여기 제목 자체가 몽유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되어 있는 그런 뭐 판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몽유록 즉 몽자로 저 환몽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데 환몽의 구조란 건 뭐예요? 현실에서 꿈으로 다시 현실로 오는 그죠? 그다음에 핵심적인 이야기가 꿈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환몽구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몽유소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유영이 수성궁을 갔다. 이건 현실이죠. 그렇지. 근데 술 취해서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술 취해서 잠이 들고 난 후에 여기 궁녀인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는 요 장면 자체가 바로 꿈속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요 부분이 현실이고 꿈이고 다시 현실이고 해서 몽유록 구조, 그렇죠? 몽자루 소설 환몽의 구조를 그대로 지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르게 나타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술에서 깨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술 취해서 잠이 들었다가 바위에 이렇게 기대고 자고 있었죠. 자고 있다가 보통 여러분들은 술을 안 마셔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신 날 잠이 들었는데 뭐 남들이 생각하기엔 늦잠을 잘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술을 많이 마셨을 때는 그 술이 깨면서 잠이 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한 두세 시간 만에 일어나가지고 왜 깼지 이러고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것처럼 여기서 술이 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잠에서 깨어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자면서 술 깨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또 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아유, 그러면 뭐예요? 꿈속에서 술이 깬 걸로 생각하는 거겠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요, 작자의 의도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특히나 뒤에서 보면 책자를 발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책자가 꿈속에 만약에 꿈이라고 하면 꿈속과 연결이 되는 거죠. 즉 실제 그들을 만났다는 것, 즉 사실성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성을 추구하고 있다면 얘가 꿈이냐 현실이냐 헷갈릴 때에 현실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 속에서 귀신을 만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작자의 의도에는 더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뒤에서도 보면 또 잠이 들고 깨어난다라고 그랬으니까 잠 속에서 잠이 들고 꿈 속에서 잠이 들고 깨어난다라는 것도 또 몽중몽이 돼 버리거든요. 그것도 조금은 어색하고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는 현실과 꿈과 현실의 구조지. 현실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서 현실을 경험하고 또다시 꿈으로 들어가는 또다시 꿈으로 들어갔다 또다시 깨는 이런 구조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생각에는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다고요? 현실에서 그치 잠으로 갔다가 다시 현실로 왔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가 다시 뭐예요? 현실로 오는. 그래서 잠이 이 좀 신기한 귀신을 만나는 비현실적인 현실을 꿈으로서 잠으로서 감싸 안음으로써 무엇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애매하게 만드는 겁니다. 애매하게 만드니까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논쟁은 사실은 우리가 필요 없는 거였어요. 애매하게 만들어 주면서 이전에는 완전히 이게 꿈이다 비현실이다라고 작자가 드러냈지만 이게 현실이게 아니게 현실에 가깝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애매하게 헷갈리게 하면서 야 이게 진짜 같은데 라고 받아들이게 만들려는 의도가 들어있고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 뭐 어린애들처럼 이건 현실이에요 이건 꿈이에요 뭐 이건 뭐 만약에 현실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 몽유록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에이, 이 작품을 읽어보면 어디 이게 잠에서 깼다는 게 있습니까? 읽어보면 있어요. 술에서 깼다는 거 잠에서 깼다라는 걸로 충분히 해석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잠이 든다라든가 그죠? 현실과 연결하는 거 충분히 근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헛된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싸움에 여러분들은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잠 속에 현실이 이렇게 끼어들면서 이게 꿈이냐 현실이냐 헷갈리게 만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럼으로써 여기 뒤에 얘기하는 사실성을 획득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전에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는 바람에 그러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이건 좀 독특한 구조다 그랬더니 뭐 학교 선생님이 그걸 독특한 구조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그렇게 꼭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자 어쨌거나 학문은 또 문학 작품의 접근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각자 근거가 명확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뭐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여러 가지 근거를 대서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설명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취사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길게 설명했네요. 자, 술에서 깨어나고서 어떻게 쓰요? 웬 멋진 남녀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지요. 알아보니 누구야? 궁녀인 운영과 김진사였고 그들의 사랑 이 이야기를 전달해 듣게 됩니다. 막 시를 읽고 막 벼로 갖다 놓고서 막 글씨 쓰고 막 이러면서 아름다운 사랑 얘기를 전달해 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회 제도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궁녀와 그냥 일반인과의 사랑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녀라는 것이 존재하는 사회 제도에 대한 왕권에 대한 봉건적인 제도에 대한 도전이면서 그 도전은 결국 뭐예요? 자유연애에 대한 어떤 그 자유연애에 대한 욕구, 근대 의식의 반영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되자 이 운영이가 그 저 뭐냐 비단 수건으로 목을 매서 자결하게 되는데 두 번 얘가 한 번은 또 자살 미수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를 막 이렇게 쓰는데 저 대군이 딱 그런 거죠. 야, 네 시 좀 이상하다. 누구를 그리워하는 것 같은데. 야, 그러고 보니까 김진사의 시에도 그게 있던데. 너 그랬더니 얘가 막 사실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저는 죽겠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비단 수건을 하고 목을 메고 있어요. 근데 다른 궁녀들한테 시켜서 야, 저 불쌍하고 내가 이해하니까 저 풀어줘라. 저 죽지 않게 해라. 그랬다가 나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빼돌려 가지고 저 김진사하고 도망갈 계획을 잡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발각되면서 전부 다 이제 그 5명의 궁녀들이 10명이라 그러는데 나눠서 들어갔었거든요. 서궁으로 15명의 그 궁녀들이 끌려가지고 막 문초를 받고 그러다가 막 뭐 제가 죄를 졌어요. 막 이렇게 서로 왜 우리 있잖아요. 청소하는데 누가 청소하는데 장난쳤어? 저요 뭐 누가 돈 훔쳐갔어? 저요 전부 다 손들면 담임 선생님이 너희들의 그 학급 우애 이거에 감동했다. 봐줄게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봐주게 돼요. 봐주게 되고 대신 운영은 감옥에 보내게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목을 메고 죽게 됩니다.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의 스토리 같죠? 그렇죠? 한 명이 자살하고 뒤따라 자살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살. 그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은 이 자살이라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자살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이 일단은 좋겠고요. 자, 비극적 결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둘 다 죽었으니까요. 권선징악이다. 영웅 이야기에서 탈피했다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의 의미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대 소설, 고전 소설 하면 권선징악적 스토리, 그렇지. 영웅의 스토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썼던 유충열전 같은 경우에도 영웅의 스토리죠. 그러나 영웅의 스토리면서도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빠져 있던 것에서 탈피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술 취해서 잠이 다시 들어요. 막 얘기를 듣고 마지막에 얘네들이 헤어지면서 막 시를 주고받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당신들 뭐 천상 사람이야 뒤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다시 이제 술 취해서 잠이 들다 딱 깨보니까 뭐예요?
김색의 책을 발견했는데 김색의 책이란 건 뭐냐면 먼저 운영이 자기의 그 스토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줘요. 근데 김색이 북가별을 딱 같은 이거 적습니다. 적다가 자기가 저 이제 운영이 죽고 난 다음에는 운영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이 다음부터 김진사 당신이 얘기하쇼. 그러니까 김진사가 쭉 또 내가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당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가지고 내가 뭘 하고서 난 식음을 전폐하고서 죽었어. 이런 얘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운영과 진사도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많죠. 하늘나라에 있었던 애들이에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있었던 선관과 선녀였는데 지상세계로 쫓겨나서 벌 받고 올라간 겁니다. 춘향전, 심청전, 뭐 심지어 저 시가인 뭐 저 뭐냐 관동별거, 그죠? 송민국, 사민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충열전, 하여간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애들이 많아요. 그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많다라는 것, 우리나라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굉장히 허황 때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서는 안 되고 뭐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하늘나라에서 왔다라는 것은 전생과 내생, 후생, 삼생의 업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렇죠? 인과응보, 인과관계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고방식이 바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현실성이 결여된 허황된 얘기라고 해석하는 건 그건 좀 뭐랄까요? 문화에 대한 인식, 그렇죠? 또 역사에 대한 인식이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잘못된 학자의 태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요. 그다음에 사실성의 획득이라고 그랬는데요. 왜 그런지 알겠죠? 자, 귀신에게 받은 책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요 부분에 있는 얘기가 실제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성을 획득한다. 그래서 몽유록의 하나의 변형,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내화 부분이 되겠고, 요 바깥 부분이 바로 외화 부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내화와 외화로 되어 있는 것을 액자식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액자식 구성은 결국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던 게 뭐예요? 바로 여기서 얘기했던 사실성 획득이라고 그랬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다짜고짜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보다 이건 내가 들은 얘기다, 누가 누구에게 들은 얘기다, 어디서 목격한 거다, 체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정말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들어가 볼까요? 자, 잠시 후에 수리게요. 뭔지 알겠지? 자, 내화로 들어갑니다. 얼굴을 들어보니 놀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없었다. 그때 한 가닥의 부드러운 말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유영은 이상이 여기서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을 했군요. 이상이 여기에 일어나서 찾아가 보았다. 한 소년이 절세 미인과 마주 앉아서 있다가 유영이 옴을 보고 흔연히 반갑게 맞이하여 일어나 맞이하였다. 반갑게 맞이하였다. 유영은 그 소년을 보고 물었습니다. 수제는 어떠한 사람이 간데 낮을 택하지 않고 밤을 택하여 놀고 있느니요? 그랬는데요. 여기서요. 수제라는 것의 뜻은 뭐냐면 미혼한 남자를 존대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미혼한 남자를 존대해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저씨, 뭐 총각, 이거를 높여 부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데 낮을 택하지 않고 밤을 택해서 놀고 있느냐? 소년은 빙긋 웃으며, 우리 같았으면 어때요? 놀이터 가가지고 남자애하고 여자애하고 놀고 있을 때, 야, 너희들은 왜 여기 밤에 놀고 있냐, 낮에 놀지? 이렇게 물어보면 아저씨가 뭔 상관이야? 이럴 텐데 얘네들은 빵긋 웃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옛사람이 말한 잠깐 만나도 오래 사귄 친구와 같다는 말은 바로 우리를 두고 한 말이죠. 우리요, 잠깐의 인연이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잠깐의 만남이라는 건 뭐냐면요, 현생에서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승에서의 만남이 잠깐의 만남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사랑이 컸기에 오래 사귄 친구와 같았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리하여 이들 세 사람은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인이 나지막한 소리로 아이를 부르니 시녀 두 사람이 숲속에서 나왔다. 미인은 그 아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 저녁 우연히 오랜 친구를 만났고 또 기약하지 않던 반가운 손님도 만났으니 오늘 밤을 쓸쓸하게 헛되이 넘길 수가 없구나. 그러니 내가 가서 주찬을 준비하고 아울러 붓과 벼루를 가지고 오너라. 두 시녀는 멍을 받고 갔다가 잠시 후에 이 두 시녀도 마찬가지 궁녀였었던 여인들입니다. 가볍게 왕래하는데 마치 나르는 새와 같았다. 유리로 만든 술병과 술잔 그리고 신선주와 진귀한 안주 등 모두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이거 뭔지 알죠?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돼요? 얘들 귀신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인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유영이라는,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운영과 김진사의 이야기를 듣도록 해주는 매개 역할을 하는 유영이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소년 바로 김진사와 그 다음에 아리따운 여인이 절세 미인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발단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갈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정리해 보면요.
자, 술에서 깬 유영은 신비한 한 남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부터 내화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고요. 나이 13살 때에 대군이 부르신 까닭으로 부모님을 이별하고 형제를 멀리하고 궁중에 들어오니, 자, 누가 바로 여기는 운영의 대사입니다. 여기는 운영의 대사. 자, 운영의 이야기예요. 운영이 편지를 쓴 겁니다. 사실은 편지를 누구에게? 그렇죠. 김진사에게 편지를 쓴, 김씨에게 편지를 쓴 부분입니다. 편지글의 내용이에요. 자, 이별하고 형제를 멀리하고 궁중에 들어오니 집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는 마음 금할 수 없어 터벅머리와 때 묻은 얼굴 남루한 의상으로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럽게 보이도록 하고자 뜰에 엎드려 울었다니, 사람들이 보고 말하기를 연꽃 한 송이가 뜰에 피어났다고 하다이다. 어떻게 보면 좀 잘난 척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일반적으로 뭐 예쁜 애가 있으면 야, 너 예쁘다, 자, 궁녀로 데려간다, 그 착출해 간단 말이에요. 착출해 가는데 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 집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집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그냥 저 땅에다가 막 그냥 머리도 안 감고 땅에다 막 지저분한 거 묻히고 그래가지고 못생긴 얼굴로 보여서 쫓겨나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연꽃 한 송이가 뜰에 피어났다. 그렇죠? 진흙 속에 진주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예뻤다는 얘기기도 하면서 기구한,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요한 건 뭐예요? 기구한 운명에 대한 얘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구한 운명, 그렇죠? 기구한 운명. 운명을 얘기하기 위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재수없어, 예쁜 척 공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할 수 없이 궁인으로 살게 되었는데 대군의 부인이 사랑해 주시기를 자식과 다름없이 사랑하여 주셨으며 대군도 보통으로 보지 않았사옵니다. 궁 안 사람들이 사랑해 주지 않음이 없어 고륙과 같이 여겼으며 경전을 읽음에 의리를 알았으며 음료를 능히 살폈더니 궁인이 경복하지 않음이 없다이다. 서궁으로 옮긴 후로부터 금서에만 전념하여 조예가 더욱 깊어져서 문사들이 지은 시는 하나도 눈에 걸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반부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궁녀가 된 내막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죠? 여기에는 어쨌거나 인정받고 사랑받았다는 얘기만 있지 괴롭다는 얘기가 없는데요. 뒷부분이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남자가 되어 입신양명을 하지 못하고, 자, 즉 남자로 태어났으면 입신양명했을 텐데 여자로 태어나서 홍안방명, 자, 홍안 붉은 얼굴, 이건 여인의 생기 있는 얼굴을 얘기하는데 미인을 일반적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여인 전체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방명하다는 건 운명이 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홍안방명이란 말은 예쁘면 운명이 기구하다는 의미로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홍안방명의 몸이 되어서, 여기서 그냥 여인의 몸이 되어서, 방명한 여인의 몸이 되어서 한번 심궁에 갇히고는, 깊은 궁궐에 갇히고는 마침내 시들어지게 되었음을 한할 따름이옵니다. 인생이 한번 죽은 후이면 누가 다시 알아주리까? 하는 마음을 얽고 원은 가슴을 누리게 매양 수놓기를 그치고 마음을 등불에 붙이며, 자,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원한이 쌓여 있다는 얘기죠. 무엇 때문에? 궁중생활 때문에. 비단짜기를 파고 북을 던지고 배틀에서 내려와서 비단 휘장을 찢어버리고 옥비녀를 깎아버리고서 잠시 중을 얻으면, 술의 흥을 얻으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산보를 하면서 섬돌, 이거 대돌, 신발 벗어놓는데 꽃을 쳐서 떨어지게 하고 뜰의 풀을 손으로 뜯어버리니 어리석고 미친 것과 같았으나 능히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였사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앞부분에서 자기 얼굴 더럽게 하고 있는 것보다 이것 때문에 쫓겨날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 그렇죠. 뭐 하는 거야 이 여인? 갑자기 원한이 맺혀가지고, 그지? 원한 무엇에 대해서 궁중에 얽매여 살고 있다는 게 한이 되어서 뭐 하고 다닙니까? 갑자기 오밤중에 막 비단 찢어버리고, 그저 비녀 막 꺾어버리고,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꽃 꺾고 막 이러고 다녀요. 그죠? 그러면 이게 안평대군이 봤으면 야, 쟤 미쳤다, 집에 보내라, 이러기가 쉽겠는데 안 들켰나 봅니다. 자, 그런데 요건 그냥 우스갯소리고 선생님이 그냥 장난으로 한 소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예요? 그렇죠. 궁녀의 삶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궁녀의 삶.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품의 의미가요, 궁녀라는 것은 과거의 봉건 사회의 하나의 제도죠. 사회 제도입니다. 그 제도 하에 여인이 얼마만큼 원한을 가지고 한스럽게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게 김진사한테 보내는 편지니까 당신과 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입장과 그다음에 두 번째 김진사와의 사랑의 관계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다음에 정리해 봅시다. 자, 운영은 궁중에 갇힌 삶에 대해서 원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중의 삶의 원한, 요거 있죠? 요거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그대들은 천상의 사람입니까? 뭐예요? 쭉 스토리를 다 들었어요. 누가 자살하고 따라서 자살하고 어떻게 되고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그러면 그대들은 천상의 사람입니까? 유영이 물어본 거죠.
우리 두 사람은 본래 천상의 선인으로서 오래도록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었더니 하루는 제가 반도를 따가지고 반도 딴 것으로 봐서 또 운영과 같이 먹다가 먹은 것으로 보아서 이게 뭐 복숭아 뭐 그런 과일 종류인 것 같습니다. 발각되고 전세에 적하되어 이전 세상에서 적강했다 이런 얘기죠. 이 지상세계로 내려와서 죄를 짓고 쫓겨난 거죠. 마치 이게 무슨 뭐 아담과 이브 스토리 같네요. 과일 따먹고도 쫓겨나고 뭐 벌을 받고 인간의 괴로움을 골고루 겪다가 이제 옥황상제께서 전혀 허물을 용서하사 삼천궁으로 올라가서 다시 옥황상제의 향안 앞에서 상제를 모시게 하였기로 돌아가는 때 이때를 타서 바람의 수레를 타고 다시 진세의 옛날 놀던 곳을 찾아보았을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상에 있었던 선녀와 선관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죄를 사고 그렇다면 결국 이 생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고민했던 것, 괴로워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던 거야? 전 세계 업보, 하늘나라에서 지은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순하게 작품 구조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김진사가 말하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운영의 손을 잡고 또 말했다. 바다가 마르고 돌이 불에 타버린들 우리들의 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오늘 저녁에 존군과 존군은 누구야? 존군은 누구야? 유형을 얘기하는 것 같죠? 서로 만나 이렇듯 따뜻한 정을 나누었으니 속세에 인연이 없으면 어찌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얘네들 죄를 지어서 속세로 내려왔었으니까 이곳을 잊지 못하고 이 수정궁에 다시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 유형을 만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라건대 존군께서는 이 원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받아 적었죠. 거두어 가지고 돌아가 무사람의 입에 전하여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영원히 전해주시오면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하죠. 우리의 스토리를 전달해 주세요. 이때 유형도 장면 전환시키고 취하여 잠깐 누워있다가 산새소리에 깨어났다. 뭡니까? 깨어났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렇죠. 잠들었다가 누워있다가가 잠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깨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을 만난 이야기와 사이사이에 그 처음과 끝에 잠이 들어 있습니다. 잠과 깨미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또 어떻게 된 거야? 외화로 빠져나오게 된 거죠. 여기를 경계로 해서 여기까지가 이 앞에까지가 내화가 되고 여기가 외화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유형도 취하여 잠깐 누워 있다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구름과 연기는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은 창망한데 사방을 살펴보아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만 김생이 기록한 책자만이 있었다. 유형은 쓸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서 신의 책이죠. 귀신의 책입니다. 그렇죠. 귀신의 책 거두어 가지고 돌아왔다. 장 속에 감추어두고 때때로 내어보고는 망연자실하여 망연자실 그러니까 정신을 놓고 있는 거죠. 침식을 전폐하였다. 희한하죠. 왜 이 사람이 침식을 전폐했을까? 후에 명사를 두고 두루 찾아다니더니 그 마침말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원래 이 사람은 떠돌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했는데도 감추어두고, 그렇죠? 그 책을 감춰두고서 침식을 전폐하고 명사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방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유형이라는 인물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선생님의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비극적인 미의식에 감동해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인 감동하고 조금 다른 감동이에요. 우리가 참 희한하죠. 행복한 이야기를 보면서도 즐거워하고 또 그렇죠. 교훈적인 얘기를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 비극적인 것에서 더 많은 감동을 얻습니다. 비장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비장미나 숭고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는데 왜 슬픈 거에 감동하느냐? 그 감동이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비극미 미의식에서 오는 건데요. 그런 아름다움에서 오는 감동 때문에 얘가 자신을 주체 못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무슨 작품하고 비슷하냐면 배따라기라고 들어봤을까요? 배따라기라는 작품을 보면 거기 누가 나와요? 나라는 인물이 그 배따라기 노래를 듣고 나서 어떤가 하는 것이 기억나죠?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해 볼까요? 자, 남녀는 사라지고 유형은 그들의 기록을 감추고 방황하게 되는데 이 방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비극에 감동한 것 때문에 그렇지 그들의 사랑에 얘가 매료되어 빠져들어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물의 갈등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영이라는 인물과 김진사란 두 인물이 있는데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갈등의 요소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사회 제도가 갈등의 요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운영과 김진사가 사랑이라는 갈등 요소를 가지고 안평대군하고 갈등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평대군과 갈등할 때 안평대군 너희들의 사랑은 용납할 수 없어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안평대군은 단순히 일인으로서 반동적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대표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 사회 제도와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제도와의 갈등이라고 봐도 되고 요 사랑 때문에 갈등한다고 봐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죽음으로써 결국은 결말을 맺게 되는데요. 즉 요거는 천상계였다라는 얘기를 생각한다면 죗값을 치르고 돌아감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렇죠? 한편으로 보면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비극으로 처리한 이 작품에서 그렇죠. 자유연애 사상이 드러난다는 것 다시 한번 상기를